세계 최초라고 들었어요. 그렇죠. 유일한 건물이 아닌가. 멋있다. 주머니에서 뭐 꺼내고 이런 거 뭐 이게 뭐 어려운 거야? 이게 뭐 지능이 있어야 돼. 사람보다 아마 더 잘할 겁니다. 그게 다야. 항상 그러거든요.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제가 지금 와 있는 이곳은 네이버의 제2사옥이죠. 1784입니다. 산업혁명이 시작된 해가 1784년이어서 1784. 옛날 주소로 정자동 178-4래요. 굉장히 잘 지은 이름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들어오니까 딱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로봇들이 돌아다닙니다. 보니까 굉장히 신기하기도 해서 오늘은 좀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굉장히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세계적인 로보틱스의 권위자이시고요. 또 MIT의 기계공학과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네이버 랩스의 고문을 맡고 계신 김상배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또 MIT에서 기계공학과에서 교수를 하고 계신데 한국 학생은 많은데 교수를 하는 경우는 쉽진 않거든요. 그 전에 스탠포드에서 박사학위를 하셨고요. 스탠포드에서 박사를 했죠. 어디가 더 좋으세요? 뭐 캠퍼스만 보면 비교가 안 되죠. 뭐. 그건 그래요. 스탠포드는 뭐 이거는 내셔널 파크이다. 캠퍼스가 아니다. 근데 MIT는 그거에 비하면 공장 같다. 뭐 이런. 보통 사람들이 그 MIT 얘기를 할 때 굿윌 헌팅이라고 있잖아요. 그 첫 장면을 보면은 사람들이 막 도움이 있는데 뛰어가고 멋있다. 그게 다야. 그런데 MIT의 특이한 그 문화, 똘끼로 똘똘 뭉친 학생들과 교수들과 근데 그것 때문에 MIT가 존재하는 거죠. 최근에는 어떤 걸 연구를 하고 계세요? 제가 여태까지 사족 로봇에 걷는 이 운동 능력을 프로그래밍하는 게 저는 항상 관심이 많았고 사족은 이제 어느 정도 돼서 이제 2족으로 넘어왔어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뭐 왜 사람은 발목을 잘 써서 다리를 쭉 펴고 걷는데 이제 여태까지 로봇들은 다 무릎을 많이 구부리고 걷거든요. 아, 맞아요. 예. 그건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학문적인 목표인데 그다음에 제가 드디어 손을 쓰는 거를 시작을 했어요. 점점 이렇게 리서치 방향이 인조인간을 만드는 방향을 갖고 있는데 팔을 움직이는 것이 이 걸어다니는 거에 비해서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더라고요. 좀 더 미세하게 움직이고 그래야 돼서 그런가요? 예, 걸어다니는 거는 로봇이 인터랙션하는 상대가 바닥이잖아요. 바닥은 대부분 평평해요. 그래도 그러다 보면은 로봇이 다뤄야 될 것들이 몇 개밖에 안 나오는데 손을 쓰는 걸 갑자기 생각해 보시면은 종류의 숫자가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많아지죠. 만약에 요리를 해라 그러면은 아, 갑자기 맞네요. 엄청나게 복잡해지는 거죠, 이게. 저희 같은 사람들은 정말로 로봇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개발이 됐는지 잘 모르거든요. 예.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솔직히 조금 한계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돌아다니는 로봇, 바퀴 달리고 이렇게 평평한 데서 사람하고 잘 안 부딪히고 건물하고 안 부딪히고 그 정도는 잘 되고요. 팔을 쓰는 로봇은 아직까지는 공장용 로봇에서의 기능을 벗어나지 아직 못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 정형화되지 않는 뭐 여러분들 부엌, 컵은 컵끼리 모아라, 뭐 접시는 접시까지 모아라.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일, 그 정도를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상용화는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도? 그렇죠. 기술이 이게 가능하냐랑 상용화라는 거엔 또 갭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학술 대회를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로봇 학회 가면 막 로봇들 다니나요? 예. 아, 진짜요? 진짜 다녀요. 예. 로봇을 들고 발표하러 온 사람들도 있고. 되게 재밌겠다. 이번에 교수님께서 보시고 이거는 내가 봐도 진짜 신선하고 대단하다 뭐 이런 게 있었나요? 저랑 비슷한 연구를 하시는 교수가 있는데 근데 그 친구가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3분 안에 제로 상태에서 로봇이 이렇게 일어나서 걷는 거를 배우는 거를 3분 만에 하는 거를 시연을 했어요. 데이터가 없이 그런 상태에서 로봇이 예, 이 자리에서 데이터를 얻으면서 오, 만약에 누워 있는데 이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이게 데이터가 얻어지잖아요. 네네. 다리를 막 이렇게 움직여서 3분 안에 막 이렇게 빨리는 못 걷더라도 이렇게 잘 걷는 균형을 잡는 거를 실시간으로 우와. 시연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머신러닝이 이 컨트롤 영역으로 굉장히 파고드는. 근데 이 네이버는 사실은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예. 이 플랫폼 기업이 로봇을 특별히 이렇게 좀 관심을 두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 플랫폼이라는 거는 서비스를 하기 위한 플랫폼이잖아요.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서비스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뭐냐. 어떻게 하면 그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을 연결시켜 줄 거냐라는 것이 이제 화두잖아요. 그래서 네이버도 그쪽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가 구축해 놓은 서비스망을 연계를 해서 서비스를 늘릴 수 있게 되는 거죠. 피지컬한 서비스까지. 감이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네이버 쇼핑에 이렇게 주문을 하면은 그중에 일부를 로봇이 대체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분류라든지 뭐 이런 거. 예, 예. 아, 이 네이버 1784에서는 지금은 택배를 배달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택배를요? 로봇이 택배를 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와서 갖다 주는 거죠. 좀 있으면 이제 커피랑 점심 배달까지. 그거 안 흘리고 잘 올 수 있을까요? 사람보다 더 잘할 거예요, 아마. 그래요? 예, 사람은 다리로 걸어야 되니까. 얘는 이렇게 부드럽게 그렇게 걸어야 되니까 사람보다 아마 더 잘할 겁니다. 사람이 좀 더 게을러진다라는 그런 느낌도 있긴 있는데. 아니요, 그 시간에 열심히 일하시겠죠, 뭐 네이버 직원들이. 보니까 이
이 빌딩에서 로봇들도 다니고 네. 또 사람도 같이 살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교수님은 또 이제 로보틱스를 전공하신 분이니까 들어오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는 로봇이 사는 건물 같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거부감 같은 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로봇 프렌들리로서는 세계 최초라고 들었어요. 그렇죠.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다 제한적으로. 그렇죠. 뭐 우선 다리가 안 달려 있으면 계단 같은 데 못 가는데 여기는 턱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로봇이 다 갈 수 있게 돼 있고 문도 다 자동화가 돼 있어서 아, 로봇이 네트워크랑 연동만 되면은 거의 모든 문을 다 갈 수가 있고 거의 모든 곳을 로봇이 다 갈 수 있는 유일한 건물이 아닌가. 불편하진 않을까요? 이렇게 부딪히고 뭐 이럴까 봐 걱정도 되는데.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실은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를 만든 거기도 하고요. 아, 이게 로봇 엘리베이터예요? 예, 저희는 못 들어갑니다. 아, 사람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이 건물을 디자인할 때부터 동선을 이미 다 짜놓은 거예요. 그리고 로봇이 이렇게 다니면 사람한테 영향을 최소화할 거다. 그리고 이 로봇이 사람하고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정말 여러 차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서로 피하다가 뭐 이런 경우도 벌어지고 뭐 그런 거를 다 고려를 해서 디자인하고 있어요. 이런 데가 또 있나요? 다른 기업들이나 뭐 빅테크들, 뭐 미국에 있는 이런 회사들, 이런 회사들도 뭐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실은 큰 기업들은 제가 알기로 하고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요? 구글 같은 데서는 이 로봇을 이것저것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많이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타트업들이 많이 해서 이런 큰 IT 기업의 어떤 인프라를 서포트를 네네. 좀 못 받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수의 로봇이 이렇게 큰 규모로 많은 사람들과 인터랙션하는 장을 만든 데는 여기가 최초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은 이제 연구랑 상용화가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거든요. 연구와 상용화가 같이요. 여기서 정말 사람들과 어떻게 인터랙션을 했을 때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알고리즘이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즉각에서 바로바로 그 니드를 뽑아내고 연구를 개발해서 또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장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뭐 딜리버리를 우선 주로 하고 있지만 더 다른 서비스까지도 확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지도, 네이버 지도 있잖아요. 그거 하신 분들이 자기 아이디어를 여기다 접목할 수도 있고 테스트 베드가 될 수가 있고 아이디어를 창출해낼 수 있는 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큰 회사들이 1784를 주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거대한 로봇 연구소, 뭐 랩,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로봇 역사에 이렇게 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다 공장에 있다가 이 서비스로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한 기점이 되는 그런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제가 그 교수님이 그 프레젠테이션 하시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이제 로봇의 대항해 시대가 왔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정확히 무슨 뜻이에요? 지금 왔다라기보다는 이제 그렇게 가야 된다 앞으로. 그러니까 온라인에 지금 사람이 굉장히 집중돼 있는데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이제 서비스가 내려와야 되고 피지컬 서비스 그쪽이 오히려 더 전망이 있다. 더 중요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포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고 정말 많은 경쟁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빨리 성장했다 또 빨리 없어지고 그런 세상에서 이제 물리적인 서비스로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이 물리적인 일을 하는 로봇이 빠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세상이 앞으로 올 거다. 제가 이제 생각하는 바를 알리는 거죠. 근데 사실 대항해 시대도 보면은 그때 정말로 뭔가 다른 것을 찾아서 모험을 찾아서 떠난 사람들이 성공을 한 거잖아요. 제가 하고 있는 분야가 그런 것 같아요. 이 물건과 상호작용하고 사람 어떻게 보면 사람 몸과 상호작용을 하고 이렇게 실제로 물리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간과돼 있어요. 특히 AI 쪽도 그렇고 로보틱스 쪽도 그렇고 제 생각으로는 이게 우리한테 너무 쉬워서 그런 것 같아요. 주머니에서 뭐 꺼내고 이런 거 뭐 이게 뭐 어려운 거야? 이게 뭐 지능이 있어야 돼? 실은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렇게 주머니에서 물건을 꺼내는 게 간단하게 뭐 짐을 정리한다든지 이게 우리는 너무 쉽게 하는 일들이 로봇한테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쪽 연구가 많이 안 돼 있어요. 오히려 알파고처럼 바둑을 주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지능을 가진 사람을 이기는 알고리즘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빵에 잼을 하나 바르는 로봇이 없어요. 상호작용이 있으니까 피지컬리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물리적으로 상호작용이 심하면 심할수록 로봇은 잘 못해요. 공장에서 로봇이 차도 만들던데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정말 사람처럼 막 부딪힌다든지 문지른다든지 그런 로봇은 하나도 없어요. 아, 그건 로봇이 못해요? 네, 못해요. 이렇게 막 이렇게 만지고 해야 되고 약간 힘을 느껴야 되기도 하고 쉽게 얘기하면 손맛이 필요한 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하게 두꺼운 장갑 끼고 잘 못하는 일 이런 거는 로봇이 아직 못해요. 짐을 들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거 우리는 너무 쉽게 하잖아요. 실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작업이 동작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열 때는 문이 또 이렇게 열린다 그러면 그만큼 피해야 되죠. 그다음에 그 사이로 들어가면서 문을 뭐 놔야 되고 뭐 이런 거. 자동으로 닫히면 또 그 문이 쾅 안 닫히게 잡고 네, 있다가 빼야 되고 맞아요. 이게 우리한테는 너무나 쉽게 일상적으로 생각도 안 하고 정말 딴 생각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인데 로봇한테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1784는 문이
다 자동으로 열리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전 되게 궁금한 게 왜 인간은 로봇을 만들어냈을까요? 사람이 자기와 닮은 거를 만들고 싶어하는 욕망은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제 학생이 지난 학회 때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도파민 hit이 강하다. 네? 사족을 연구할 때보다 이족을 연구할 때 그 만족도가 강하다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웃고 그랬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사족 프로젝트랑 이족 프로젝트 해놓으면 이쪽으로 사람들이 훨씬 많이 몰려요. 소설가들의 영향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터미네이터라든지 아이언맨이라든지 사람 형태의 인조적인 지능을 만들고 싶어하는 본질적인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오토메이션이 이루어지고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로봇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은 결국 인간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게 아니냐. 그게 사실은 이제 저 같은 사람한테는 관심사거든요. 물론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난다라고 얘기들도 하시지만 일자리를 뺏기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기술을 개발했을 때 얻는 게 맞냐, 잃는 게 맞냐는 판단하기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로봇이 할 수 있는 자동화 부분에 있어서는 노동력 감소, 우리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정말 인력이 없어서 고령화 사회가 왔는데 노인들을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정말 절대적으로 부족한 세상이 오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50년 되면은 65세 이상이 40%가 넘는다 그래요. 지금 숫자가 더 안 좋아졌는데 그런 상황이 되면 정말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경우를 로봇이 대체하는 상황이 돼야 되지 않을까. 또는 뭐 정말 이건 너무 어렵거나 너무 건강에 안 좋거나 옛날엔 다 했어 그러지만 옛날에 다 했다고 꼭 지금 기준에서 그게 사람이 할 일이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것들도 꽤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이 정말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해서 대체해야 될 부분을 로봇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케어 로봇이 굉장히 먼저 나타날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가정을 하고 리서치를 하고 있어요. 과학을 하시는 분들, 뭐 엔지니어 분들 얘기를 들으면 이분들은 미래를 바라보시는 분들이고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 사회과학이나 이런 쪽 하는 사람들은 이제 과거를 바라보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오늘 교수님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생각했던 것만큼 무섭진 않겠구나 하는 생각. 예, 그거는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앞으로 과연 우리 삶에 들어와서 얼마만큼 편하게 해줄지 뭐 살짝 기대는 또 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되도록 잘 해야죠. 예, 예.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게 있으세요, 그럼? 궁극적으로는 그 지금 이제 손을 쓰는 거를 제가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고령자 분들을 이제 서비스를 간단하게나 할 수 있는 개발을 지금부터 해서 한 10년, 한 15년 후에는 그런 것들이 좀 상용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목표고요. 제가 볼 때 그게 100%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로봇은 아닐 것 같고요. 결국 인터랙션은 사람이랑 하는데 대신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서비스할 수 있게. 제가 그거를 플라이트 어텐던트 모델이라고 그러는데 나 필요해 도움 주세요 그러면 이제 연락 받아서 그 로봇에 로그인해서 도와주고 거기에 이제 IT 기술이 접목이 되는 거죠. 이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제 이런 데이터랑 앱 같은 걸 이용해서 필요한 거를 딱 도와주고 빠지고 그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꿈을 꾸고 있어요.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15년, 20년 후에는 필요할 것 같은 나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 교수님 하시는 연구도 계속해서 잘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